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51번 프린트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의 변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말 그대로 신분 제도, 조선의 신분 제도가 전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이게 어떤 이유로 후기에 어떤 형태로 변화했는가, 이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의 변화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도의 조선의 신분제도의 조선의 신분제도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비교를 했고, 특히 후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전기와 후기 비교하는 게 핵심이고, 중간에 왜 이렇게 신분제가 바뀌었는가, 이 이유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도의 변화를 전기랑 후기로 나누어 공부를 했고요. 특히 요게 중요했죠. 향전. 한국 이후로 조선의 이제 분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일당 전제와 경향이 시작되면서 양반들이 분화했죠. 권반, 향반, 잔반. 이 중에서도 중앙 정치에서 밀려서 지방에 내려온 이 향반, 구향들과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이양법과 상공업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유한 상민층, 분홍이나 거상들이 성장했고, 얘들이 합법적인 납속 공명 혹은 불법적인 족보 매입 등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삽니다. 얘들을 우리가 신양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통의 구양과 새로운 신양들 간에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움을 벌어지는데, 요게 향전이었죠.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 조선 향촌 사회의 변화를 마찬가지로 전기랑 후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기 후기가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은 신분제의 변화였다면 이번 시간은 향촌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향촌 사회는 사족 중심의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가 유지가 됐었어요. 일단 보시면, 자, 중앙에서 이 지방으로 수령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군현, 고려랑 다르게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한다 라는 거였죠. 이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의 숫자가 많았고, 또 차별받는 양인들이 받는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죠.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소 부곡을 누가 관리했죠? 향리들이 관리했죠. 그래서 고려의 향리는 굉장히 그 힘이 강했지만, 그에 반해서 조선의 향리는 힘이 약합니다. 왜? 속군 속현도 사라지고, 조선의 자, 고려 때랑 조선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고려랑 다르게 조선은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된다. 그 말은 지방관에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수 부곡은 사라졌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령의 힘이 그만큼 강해지고 지방 곳곳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니까 당연히 향리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고려 때처럼 속군 속현 향소부곡처럼 향소부곡 같은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령을 보좌하는 행정 실무만 맡게 된 게 향리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향촌사회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는데, 이 수령은 엄청난 권력이 있죠. 행정, 사법, 군사, 그 지역의 행정사법 군사를 모두 수령이 담당합니다. 물론 입법권은 아니에요. 입법은 이제 당연히 아니고 그 행정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하니까 조선에서 나름 이 수령을 좀 제약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예요? 일단 상피제. 수령이 되더라도 발령받는 지역은 본인의 고향이나 친인척이 있는 곳으론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간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임기를 채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돼. 이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지역을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견제를 위해 상피제 임기를 놓으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향촌의 토착 양반들이란 말이야. 얘들을 우리가 구향이라 부르죠. 다른 말로는 지방사족, 다른 말로는 제지사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향촌 양반들을 말해요. 향촌 양반들. 얘들이가 이제 구향이다. 다른 말로는 지방사족, 제지사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에 있는 향촌 양반들, 구향, 지방사족, 제지사족. 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그쵸. 그들만의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만들었죠.
자, 얘들아. 이제 슬쩍 추가되는 내용 나옵니다. 이 유향소가 이제 시험이나 사료에 향소랑 향청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향소, 향청 모두 유향소랑 같은 말이야. 이 향촌 양반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통해서 수령을 자문하기도 하고, 그 지방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수령을 자문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또 향리들을 감시하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유향소를 통한 양반들의 모임을, 향촌사의 양반들의 모임을 향회라 그래요. 중요한 용어 많이 나옵니다. 향회 말 그대로 양반들의 회의, 양반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향회, 이 유향소, 향소 향청을 통한 이 자치기구인 유향소에 모이는 양반들 중에서도 대표를 뽑을 거 아니야. 그 유향소, 양반 자치기구인 유향소, 향소 향청에 향회 때 모이는 그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이끄는 임원, 그 임원들을 뭐라 그러냐? 향임이라 그래요. 향촌사회의 임원. 향임. 그리고 이 유향소, 향소, 향청, 양반 자치기구인 이 유향소의 운영에, 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이 향촌 양반들의 명단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향안이라 그래요. 향안, 명단. 안이 명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수공업 배울 때 국가에서 조선 전기에 관영 수공업 할 때, 조선 전기 관영 수공업 때 그 국가에서 그 관장하는 관장, 그 관장들의 명부를 뭐라 그랬죠? 공장안이라고 있었잖아, 얘들아. 안. 이 안이 명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향안이라 그러고, 이 향안은 표지가 초록색,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청금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양반들이 향촌사회 백성들을 성리학적으로 교화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향촌사회의 규약이 바로 향약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선 전기에는 비록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랑 다르게 속군, 속현, 향소 부국이 사라지고 모든 군현에 국가가 보낸 수령을 파견했지만 이 수령이 너무나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 상피제 임기제도 등을 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향리들은 힘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이 수령들을 도와주고 견제하는 그 지방 향촌사회 양반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를 사족, 향촌 중심의 구향, 이 사족은 이제 그 제지사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향촌 양반, 향촌 양반들, 이제 구향, 제지사족, 지방사족 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 뿌리박고 살면서 그 지방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거야. 뭘 통해서? 그들 기반이 뭐예요? 향촌 양반들의 자치기구 유향소, 향소 향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모이는 회의를 향촌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향소에 모이는 임원들을 향임, 그리고 이 유향소에 모이는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을 통제하게 위해 만드는 규약을 향약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합니다. 자, 양란 터졌네요. 신문제가 변합니다. 배웠던 내용 또 나오는 거예요. 양란으로 여러분의 인구는 줄고 토지도 황폐화되고, 그리고 인구를 기록해 놓은 문서인 인구대장 호적도 불타고 토지대장 양안이 불타고,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 거둘 근거가, 행정적 근거가 사라지니까 재정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납속 공명첩 등으로 이제 양반의 자리를, 벼슬 자리를 명예직이지만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 이양법, 모내기법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광작에 성공한 부농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얘들이 당연히 이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양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반들은 분열했죠. 분당 정치가 무너집니다. 공존의 원칙이 무너져요. 환국 이후로부터.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양반들이 권반, 그리고 향반, 잔반으로 분화되고, 이 향반들은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얘들을 우리가 구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구향과 신향들 간의 갈등,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향전이라고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 과정에서 결과는 구향일까 신향일까? 승리자는 제3자입니다. 바로 관, 국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조선 전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은 관청 중심의 주도 질서로 바뀌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구향들, 전통적인 우리 그 지방의 제지사족들, 구향들과 신향들이 지금 향촌사의 주도권을 놓고서 향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봐봐. 단순히 구향과 신향의 싸움이라면 구향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신양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 돈 가지고 납북 공명첩을 통해서 형식적인 양반의 자리에 섰다 그래도 얘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명예직 형식적 양반일 뿐이야. 구향들은 그 지방에 수십 년 동안 뿌리를 받고 살아온 토착 양반이거나 중앙에서 밀려내려온 양반들이란 말이야. 짬밥이 다르다고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얘들은 원래부터 이런 유양소 향임 향약 등을 통해서 그 지방의 주도권을 장악해온 뿌리 깊은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신양이 단순히 얘들을 돈과 납북 공명첩으로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기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날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 조선 전기 때 이런 사족, 구향 중심의 향촌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쵸. 수령과 향리예요. 향리들의 고려랑 다르게 조선에 넘어오면은 아무런 실권도 없이 행정 실무 맡아보는데 그거를 맨날 양반들이 막 쫀단 말이야. 감시하고. 그 수령들도 그 수령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순 없고 계속해서 이 지방 양반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전 조선 전기 때 이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수령과 향리들을 누가 끌어모으는 거야? 우리 돈 많이 벌어들인 신양이 끌어모으는 거야. 어떻게? 얘들 가지고 뭐밖에 없지? 돈이잖아. 돈. 이 돈으로 수령과 향리들을 딱 끌어모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령과 향리랑 신양이 한 팀이 돼서 이 지방의 구향들과 싸우는 거야.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봐봐. 정리하면은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대표적으로 농업의 이양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유한 농민들, 분농, 광작을 통한 분농들이 성장하고 얘들은 다른 말로 요호부민이라고도 해요. 요호부민 같은 말입니다. 요호부민. 자, 그러면서 이 돈 많이 벌어들인 분홍, 얘들이 납북제 공명첩 등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서 신양이 되고, 그리고 구양과 싸우는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여? 이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을 끌어들이는 거야. 수령 향리들, 관권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구양과 신양 간의 향촌사회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양이 이기는 동네도 있고 구양이 이기는 동네도 있고, 그건 케바케예요. 그건 다 케바케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제 신양들이 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구양이 지기도 하고 다른데, 이제 이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결국 구양을 몰아내고 향촌의 주도권 장악한 신양들이 자기들이 기존의 양반들, 그 유양소 운영에 참여하는 양반들의 명단인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그 유양소의 임원인 향임직에도 진출을 하면서 향회를 장악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조선 후기 때 벌어집니다. 조선 전기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양반들만의 그 지방 양반들만의 고유한 근거지였던 여기가 이제 침략을 당하는 거야.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향임에 진출하며 향회를 장악을 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신양들이 이긴 동네가 더 많았어요. 거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양들이 누구를 끌어들였어? 관권, 수령과 향리랑 결탁을 했잖아. 근데 특히 여기 수령이 중요해. 봐봐.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점점점 수령의 권한은 강해집니다. 특히 정조 때 이게 핵심이었어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저랑 이제 정치사 배울 때 영조 정조 비교할 때 그 내용 나왔을 거야. 정조 때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조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치체제가 이원화되는 걸 보기 싫었던 거야. 분명히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 있고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인 수령이 있는데 지방 향촌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백성을 성리학적으로 교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들끼리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향촌사의 약속인 향약을 만들어서 공권력이랑 별개로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었잖아. 이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원으로 나눠진 거니까 옳지 않다. 이제부터 양반이 아니라 수령이 향약을 주관해서 이 백성들을 이론적으로 통치해라 라고 했던 건데, 이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이 확 넘어가 버린 거야. 거기다 이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면서 향촌사회 양반들의 힘을 확 빼앗으면서 그 수령이 지금 누구 편들어? 신양 편을 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구양들이 힘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양들이 약해지니까 또 누가 날뛰냐? 구양들의 견제를 받았던 향리들. 얘네들이 확 날뛰는 거야. 여러분이 그 흔히 사극에서 보는 그 야비한 향리들이 이미 있죠. 막 수염 기르고 사또 옆에서 네 사또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엄청 깡패들이야. 왜냐면 봐봐, 수령은 그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를 다 담당해요. 특히 행정, 세금 걷는 것도 수령의 일이란 말이야. 근데 수령이 집집마다 돌면서 세금 거두라 그래요? 그 시대 세금 어떻게 거둘까? 계좌이체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수령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세금 내 이럴까? 아니란 말이야. 수령은 딱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세금 100만 원 걷어와. 시키면 실제로 집집마다 돌면서 행정실무하는 게 누구야? 향리잖아. 이 향리들이 이전에는 이 지방 향촌 양반의 눈치가 보이니까 삥땅을 많이 못 쳤는데 이제는 눈치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령이 100만 원 걷어오라고 하면 얘네는 200만 원 걷는 거야. 올해 세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00만 원만 수령한테 주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예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해서 많이 못 남겨 먹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남겨 먹는 거야. 왜? 당연히 그 과정에 수령한테 얼마 더 주고 당연히 향리들로 더 챙겨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향리를 견제할 구향들이 약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면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 그 전에 제가 신향이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향림에 진출해서 향해를 장악했다라는 거랑 함께 수령이 향약을 주관했고 향리 행포가 심화되었다. 이것도 다 조선 후기 때 중요한 모습인데 요것도 나와요. 이 구향, 제지파족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게 그전에는 수령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은 견제하는 게 이 향회의 역할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가면요. 더 이상 이 구향들은 수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향회는 단순히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 그냥 자문만 구하는 거야. 야, 이번에 세금 나 춘향이랑 놀아야 돼. 세금 500만 원 걷을 거야. 콜? 하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단순한 부세 자문기구야. 이제 견제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니까 조선 후기 때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요. 균형이 무너지니까 이제 19세기 때 수령과 향리들이 구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농민들은 마음껏 수탈하는 겁니다. 특히 19세기 가면은 정치도 변하죠. 배조정치. 이 배조정치 시기 때 나라를 좀먹는 안동김씨 풍양주씨 가문들이 매간매직을 통해서 지방 수령직을 상품화했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고 막 5억, 10억, 수십억의 뇌물을 바치고 지방 수령이 됐어. 그럼 뭐 해야죠? 본전을 찾아야죠. 내려왔는데 눈치 볼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대환장 파티야. 매간매직을 통해서 본전 찾을 생각으로 발령받은 수령, 곱비 풀린 향리, 그리고 그들을 견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구향, 그리고 그 구향을 찍어 누르고 관권과 결탁하고 있는 신향. 이게 대환장 콜라보가 진행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 19세기 때 가면은 그렇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는 거야.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거기다가 수령들도 다 이상한 애들만 오고. 자, 그래서 구향의 힘이 약화가 되고 신향이 아직까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수령과 향리를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권에 대한 견제가 안 돼서 조선 후기 때 가면은 관주도의 향촌 질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건강한 중앙 집권이 아니라 그 지방의 수령과 향리가 백성들을 그냥 접해는 이런 일이 되게 됐다 해서 이런 내용들 조선 후기에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죠. 신향이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향림의 진출에 향을 장악했다. 수령이 향약을 주관했고 정조 때 향리 횡포가 심해지고 구향들의 영향이 약화돼서 향해가 수령의 부패 자문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관권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됐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실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와서 이제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 조선 후기 여성과 가족 관계의 변화, 요것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조선 전기 후기를 신분제도 비교했고요. 향촌 사회의 주도권, 조선 전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냐, 조선 후기 관 중심의 향촌 질서냐, 요거 비교했고요. 이제 조금 분야를 바꿔서 가족,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전기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조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조선 있잖아요. 무조건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나라.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조선 후기 때의 일이고요. 조선 전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비록 16세기 때부터 훈고를 몰아내고 살인의 권력을 잡고 이 살인들이 성리학적인 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게 양반들 간에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백성들에게까지는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성리학적인 질서가 확대되지 않았어. 그들은 그들 나라의 전통대로 살았는데 그 전통의 모습은 고려 때부터 이어져오던 모습입니다. 지금 배우는 이 조선 전기의 가족 질서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오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려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여성의 그 짐이 어땠느냐? 놀라실걸요? 일단 유사는요,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균분하게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죠?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의무를 다해야죠. 부모를 봉양하고 뭐 해야 돼? 재산을 지내야겠지. 그 재산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것도 윤회봉사예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야. 왜?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말은 뭐냐? 맞아요. 남녀 구분 아니야.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딸이 있잖아요. 그럼 딸들도 돌아가면서 해요. 저번에 아들이 했으면 이번엔 딸이 재산을 주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유산도 균분상속이고 이 제사도 윤회봉사. 여자도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호적에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순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남녀 구분 안 했다고 적어놔야지. 남녀 구분 안 하고 호적에도 남녀순이 아니에요. 나이순이야. 그 말은 첫째가 딸이면 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순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성도 호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성 호주가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평등하죠 가족 내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흔히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결혼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조선은 시집살이잖아. 여자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구박받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조선 전기 때는 반대였어.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게 일반이었어요. 남귀여가. 남자가 귀 간다. 어디로? 여자의 집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는 게 일반이었어요. 그 뭐야? 그 우리가 처가발이라고 그러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네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야. 처가발이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여기 이거 그 처가발이가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그러니까 북의 남자 쪽 집안이건 목의 여자 쪽 집안이건 함께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 흔히 엄마 쪽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의 부모님 그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 부르고 아버님의 부모님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 부르잖아. 이 친과 외가에 대한 구분도 일제시대 나온 용어야. 후기에 나중에 나온 용어야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용어 없었어 얘들아. 원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친과 외가가 어디 있어. 똑같이 중시했습니다. 북의 모계를 함께 중시했어요. 그리고 과부들의 재가도 막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려부터 조선전기 내려오던 우리의 원래 전통적인 가족 질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조선 후기 때. 왜? 이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요 향전이랑 관련돼 있어. 자 봐봐. 보시면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은 결국 지방에 전통적으로 뿌리를 박은 전통의 이 양반들, 구향들, 향반들 이 지방에 전통적으로 뿌리를 받고 살아온 이 향촌사회 양반들이 어떻게 했죠? 이 향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관권과 결탁한 신양들에게 굉장히 많이 밀려서 위기를 맞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향전 속에서 향촌사회 주도권 속에서 이 구향들 향촌사회의 전통적 양반들인 구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 얘들이 봐봐 구향들이 신양에 비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돈도 없어요. 돈은 신양이 훨씬 많아. 그리고 공권력도 지금 신양 편이야. 그 구양이 이러한 공권력과 결탁한 신양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밖에 없죠? 그쵸. 리얼 양반이라는 거. 진짜 나는 내가 지금 비록 좀 몰락했지만 중앙정치에 밀려났지만 난 원래 양반이야. 난 원래부터 로열 패밀리야. 요거잖아. 그래서 얘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엄청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나오는 게 흔히 말하면 동종마을, 동성촌 들어본 적 있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 있잖아. 동성촌. 이게 이때부터 나와. 그리고 그 가문의 서원을 만들고 가문의 조상님을 제사 지내기지만 사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족보를 엄청 중시해요. 우리는 진짜 족보야. 위조된 족보가 아니야. 이러고 남자가 없으면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성리학적인 가족 질서가 향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신양들과 싸우다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구양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은 이러한 향촌사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17, 18세기 때 이 구향들, 향촌사의 전통적 양반들인 구향, 제지가족, 지방가족들이 어떻게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권위, 양반이라는 권위 이걸 내세우기 위해 성리학적인 가족 질서가 강화되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뒤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적인 가족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나오는 거야. 남녀 차별 가부장적. 이제부터 유사는 장자에게 몰빵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가뜩이나 신앙들에 비해서 경제력에 밀려. 근데 재산을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재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생존 본능이야. 재산을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은 신앙들에게 완전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몰빵이다. 장자 몰빵이다. 요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흥부전이야. 흥부놀부는 분명 같은 형제인데 심지어 둘 다 남자인데 흥부는 둘째란 이유로
재산은 못 받고 쫓겨나고 놀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독차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조선 후기 뒤틀린 가족 질서, 장자강소. 참고로 조선 전기 때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세요? 지방선거제 재판 기록에 재밌어. 누나가 재판을 몰빵한 거야. 자녀 군분 상속인데 또 이 나이순이니까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돌아갈 재판을 다 몰빵한 거야. 그래서 남동생들이 억울해가지고 수령한테 누나가 돈 다 뺏어갔어요 이러고 막 울고 막 하는 것도 있었어. 그게 조선 전기 때 모습이거든.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여자는 택도 없고요. 남자 대속에서도 장자들에게만 재판을 물려줍니다. 당연히 제사도 장자들만 담당하게 돼요. 만약 그 집안에 아들이 없다, 딸밖에 없다, 어딜 여자가 제사를 지내? 입양. 이때부터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호족에도 당연히 이제 남녀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8, 9명이 있어도 막내가 아들이잖아? 아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야. 말 그대로 남자 쪽 집안의 족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당연히 여자가 호주가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결혼하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집살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뭔 놈의 출가 외인이야, 가족인데. 그래서 이때는 막 딸을 시집 보내면 부모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 왜? 시집 가는 순간 너 이제부터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넌 이제 출가 외인이고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결혼 시집 가고 나면은 딸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시집살이를 뭐라 그러냐? 전문적인 용어로 친형제도라 그래요. 친형. 시집살이로 알아두세요. 시집살이를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말이 글씨가 좀 거지 같은데 출가 외인. 너는 집을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넌 남자 쪽 집안 사람이다. 요거예요. 당연히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 그러면서 이제 막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막 이런 거 이제 구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과부에 대한 제거도 금지됩니다. 조선에서도 양반들이 이런 성리학적 가족 질서를 막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효자랑 연려에 대한 표창이야.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도 따라 죽는다. 왜? 남자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얘들아 되게 소름 돋고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흔히 남편을 잃은 여자를 우리가 미망인이라 그러죠. 이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미망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직, 죽은 사람을 이제 망이라 그러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남편 죽었잖아. 여자 남편이 죽었으면 정절에 보이게 따라 죽어야지. 너 아직 안 죽었네? 너 곧 죽어야 되지? 아직 안 죽었네? 하지만 너 곧 죽을 거잖아. 넌 곧 죽은 남편 따라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미망인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름 돋는 표현이야.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미망인이라는 표현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막 국가에서도 효자랑 연료를 포착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 알아?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어른들이 그 여자한테 빨리 죽으라고 종용을 해. 왜냐면 이렇게 남편을 따라 죽은 사람을 연료라 그래서 포창해주고 연료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 볼 때 특혜를 줘. 이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종용하는 거야. 빨리 네가 죽어야 우리 자식들이 과거 시험, 우리 집안의 자식들이 과거 시험 붙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의문사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료라고 포창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죽은 남편을 그리워서 따라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다 왜 죽었을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틀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전통적인 부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선 후기 구양과 신양 간의 향촌 주도권 다툼인 향전, 그 속에서 어떻게든 이 향촌사의 주도권, 기득권을 쥐기 위한 이 구양들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뒤틀린 질서예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더 고착화되고 이게 넘어오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전통처럼 나오는데 아니야, 이건 우리 전통이 아니고요. 우리 전통의 모습은 요겁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 근데 물론 이것도 한계는 있지. 조선전기 때 이런 남녀 평등은 가족 내에서의 남녀 평등이야. 정치로 넘어가면 여전히 정치는 남자들밖에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 가면은 여자들만 전부 치고 일하고 남자들은 막 모여서 TV 보고 놀고 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부터도 바꿔야 됩니다. 저도 바꾸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전통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부터 여러분도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런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할아버지죠. 그분이 사시는 저 붙이면 되죠. 대전 할아버지, 뭐 부산 할아버지, 광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누구는 외할아버지고 누구는 친할아버지야?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에 이런 가족 질서의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들 제가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중요한 사료들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흥부전이 여기 뒤에 자료도 나오지만 흥부전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자료예요. 조선 후기의 뒤틀린 가족 질서랑 이런 이양법을 통한 계층의 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랑 후기의 이런 내용들, 신분 질서의 변화 해서 자, 우리가 이번 2시간에 걸쳐 배운 내용, 조선 전기와 후기의 신분 제도의 변화, 그리고 조선 전기와 후기의 향촌 질서의 변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여성 및 가족 관계의 변화 요건데요. 자, 그럼 봐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조선 후기의 모습. 자, 우선 문학을 통해 본 조선입니다. 자, 첫 번째 흥부전.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네, 조선 후기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는 거,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이양법을 통한 계층의 분화, 농민들 계층 분화. 흥부가 전형적인 임노동자로 몰락한 거예요. 계층 분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래, 허생전. 죄송합니다.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시나요? 허생전? 이제 허생이 과거 시험 공부하는데 하도 돈 안 벌으니까 아내가 구박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마을에 가장 제일 가는 부자한테 가서 10만 양을 딱 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사재기를 하죠. 사과를 무악 사들여가지고 사과 가격을 빵 띄운 다음에 사과를 팔고, 그 다음에 배를 사가지고 배 가격을 빵 띄운 다음에 팔고,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누가 등장한다고 했죠?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여러분, 제가 공인들, 대동법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공인들이 주로 도고로 성장한다고 했지만 공인들만 도고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상들 중에서, 사재기 누구나 하는 거잖아, 얘들아. 돈을 많이 벌어들인 이런 자본가, 사상들 중에서도 이런 독점적인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런 매점 매석, 이거 우리가 사재기라 그래요. 매점 매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점적 동해사민인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도고들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허생전입니다. 허생이 전형적인 도고야.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특정 물품을 사재기, 매점 매석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독점적 동해상인인 도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로 이제 뭐 공인이나 사상 이런 사람들이 도고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정치사 공부할 때 이거 체크해두라고 했죠. 미나리랑 사시남정기. 미나리 노래랑 사시남정기. 이거 제가 그때 한국 설명하면서 그 조선의 정치 부분 할 때 한국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프린트로 따지면은 몇 번 프린트야? 40. 또 알려드려야 또 여러분들 보죠. 이게 42번 프린트의 4쪽. 42번 프린트 4쪽에 나오는, 오른쪽 아래 나옵니다. 이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고,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숙종 때 그 환국으로 인한 권력 다툼의 변화, 그래서 남인과 서인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남인 집안의 여자 장희빈과 서인 집안의 인현왕후, 이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조선 후기 그 수령 중심의 관주도의 향촌 질서,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에 보시면 변사또가 나오죠. 변사또가 보면은 춘향이 분명히 이몽룡이라고 하는 결혼을 약속한 정인이 있는데, 그 결혼을 약속한 정인이 있는 춘향이를 강제로 취하려고 그러잖아, 변사또가. 그리고 보면은 그 소설 속에 변사또 굉장히 막 나쁜 모습 나오는데 그 누구도 변사또를 막지 못해. 왜? 변사또는 수령이잖아. 지방관이잖아. 조선 전기였다면은 그 지방의 양반들이 이 변사또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했겠지만, 지금 조선 후기 구향들은 몰락했고 이런 수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춘향전은 뭘 나타내주는 거야? 조선 후기 이 관주도의 향촌 질서, 관주도의 향촌 질서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나온 내용 다 정리하시면 되고,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말할 거, 여기 이 그래프 있죠? 점점 양반은 점점 늘고, 상민들은 줄고, 노비도 줄고 하는 이 그래프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자, 요것도, 이게 잔반들의 모습이죠. 집안이 몰락해서, 엄마 아빠는 양반임에도 일하고, 자식은 공부하는, 이 잔반의 모습이야, 이게. 잔반이야, 잔반.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사또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예를 들면 여학생분들이, 선생님 지금 변사또가 이거 성범죄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얘들아,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봐봐. 얘들아, 당연히 지금 관점 오면은 변사또는 이 새끼는 사형을 시켜야죠. 잘라버려야죠. 근데, 그 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 변사또는 어쨌건, 양반이고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춘향전 보시면 알겠지만 춘향전에서의 춘향이는 상민이 아니에요. 걔 천민이야. 관기예요. 관기. 관에 소속돼 있는 창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저도 동의해요. 잘못됐는데 그 시대 관점 봐봐. 조선 시대 관점으로 양반인 수령인 변사또가 천민이자 관에 소속돼 있는 관기인 춘향이랑 관계를 가지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춘향이가 거절했죠. 저는 결혼을 약속한 몰락 양반 이몽룡이 있습니다. 근데 변사도 어떻게 했지? 강제로 하지 않아.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너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보는 눈이 있으니 일단 감옥에 들어가라. 기다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무소불위에 걸려갖고 있는 수령이 관기를 취하려고 했는데 창기가 자기를 바다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만다? 그냥 기다린다? 와. 근데 이몽룡, 싸가지 없는 이몽룡. 이몽룡이 뭐라고 했어요? 이몽룡이 그 이빨 털어가지고 춘향이를 꼬신 다음에 춘향을 정절에 가져간 다음에 나 과거 시험 붙고 돌아올게. 하고 떠나가잖아. 연락도 안 돼. 떠나가서. 그리고 가가지고 과거 시험 붙었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잖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변사또를 응징하기는 해. 뭐 그전까지 이제 춘향이 엄마한테 아이고 장모님 저 과거 시험 떨어졌어요 헤헤 이러고 하는 거야. 당연히 암행어사의 신분을 소개해야 되니까 하는 행동이긴 한데 그 변사또를 몰아내고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죠? 자기 때문에 감옥 갇혀서 고생한 자기 연인인 춘향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작품의 제일 골때리는 장면이 그거야. 이몽룡이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꺼내. 근데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딱 가면을 쓰고 딱 춘향이를 맞이해요. 그리고 딱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주변에 병사들 딱 대기시켜놓고 춘향이한테 가면 딱 쓰고 음소문잔다면 말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변사또의 그 후청을 거부했다며. 근데 난 암행어사야. 어때? 나랑 한번 할래? 이렇게 시험을 해. 자기 때문에 고생한 연인한테. 여기서 춘향이가 아유 기구한 인생. 이몽룡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이왕 어차피 할 거라면 수량보다는 암행어사 낫지. 오케이 콜. 이랬으면 어쩌려고 그런 거야? 진짜 마지막까지 자기 연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춘향이가 정말 대단한 게 그 순간에도 저는 결혼을 약속한 정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몽룡이 가면 벗고 머쓱하게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지나지 시험해봤어 해. 이런단 말이야. 이 새끼 분명히 한양 가가지고 잘 나가는 세도 가문이랑 결혼했을 거야. 아무튼 여러분 이건 제가 반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보고 이건 진짜 이몽룡이 나쁜 새끼고 변사또가 로맨티스트 아닌가? 조선 후기 마지막 최후의 로맨티스트 변사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한 거는 정말 오프 더 레코드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걸 가지고 진짜 막 국어 시간에 춘향전 막 줘서 발표하라 그러는데 이몽룡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고 변사또가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말하시면 저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좀 여러분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가벼운 얘기 했고요.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여기 문제풀이도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